제가 그린 그림 중에 사람들이 많이 기억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성철 스님 그림인데요. 그만큼 성철이라는 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국 사회의 그 대표성 같은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성철 스님을 그리게 된 연유는 성철 스님의 상자인 원택 스님이 우리 스님을 좀 그림을 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전달되어서 나는 보지 않고서는 그리지 못한다. 스님을 만나 뵙게 해달라 이 얘기를 했고, 알았다 그러면 적당한 시기에 스님을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런 이야기가 한 1년, 2년 정도 계속 되었었는데 어쩔 수 없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이제 물었죠. 사람의 겉모습은 속과 다르겠지만 어쩔 수 없이 병이라는 것을 얻어서 새롭게 옷을 바꿔 입을 단계가 될 텐데 그것조차도 사랑하고 그것조차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우상화될 수 있다. 그런데 스님들은 그 부분을 보여주지 않아서 내가 조금 약간 의문시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스님께서 그 부분은 굉장히 몸이 좋지 않아서 가깝게 외부 인사를 접촉할 수 없게 된 결과이니까 이해해달라고 하면서 그림을 부탁할 때 성철 스님을 그림을 그리는데 화가 김호석이 제일 주고 싶은 그림, 그리고 싶은 그림을 받고 싶다. 산에 나무꾼으로 보이든 머슴으로 보이든 그것은 당신이 해석하고 있는 것이니까 받아들일 테니 그냥 김호석의 드그작을 우리에게 주면 좋겠다 하는 요 하나의 말 때문에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라고 답을 했어요. 왜냐하면 화가는 자기의 본의를 이해하거나 믿어주는 사람을 위해서는 정말로 모든 걸 버려버립니다. 조건이 있다. 스님이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의 수행 공간과 그리고 어떠한 일을 했든 머물렀던 장소에 나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것의 향기와 그곳의 땅의 기운을 느끼게 해달라. 그리고 그분이 남겨놓은 그 사람의 자취를 내가 한번 파헤쳐 보겠다. 좋습니다. 두 번째는 그분을 그림을 그릴 때 종이를 새로 만들 텐데 그 나무가, 당나무가 우리 스님을 그리는 데 유용한 나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연불과 목탁을 치면서 불경을 암송해달라. 스님을 통하여. 그 조건이라면 내가 하겠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은 다 성사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교에 대한 공부도 부족한 사람인데 저를 담당하고 있는 스님을 통하여 이제 성철 스님이 계셨던 남한내에 있는 장소는 아주 꼼꼼하게 이제 돌아다닐 수가 있는 그런 복을 제가 받았습니다. 과정에 실패하면 결과보다 더 실패한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무르면서 불쑥불쑥 불끈불끈 성철 스님에 대한 내용보다도 성철 스님을 통하여 내가 말하고자 하는 불교의 진리는 무엇일까? 뜻은 무엇일까? 그 함의는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이제 접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철이라는 사람을 곰곰이 혼자 방에서 잘 때 스님에게 계속 송곳으로 찌르는 것처럼 질문을 하는데 제가 그 질문에 스님께서 답을 제대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스님의 선생을, 자기 스승을 추승하고자 하는 마음만큼은 눈에 보였고 독특한 승려사회의 구조도 제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리한 내용은 그 당시에 이렇습니다. 성철이라는 사람은 불교를 바로 세웠고 그리고 성철하면 사람들이 유한을 삼을 수 있었다. 근데 성철 스님이 말하는 바는 돈오돈수 오매일려 이런 말을 했죠. 근데 돈오돈수 많이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이 5대 때에도 돈오돈수냐 돈오점수냐 이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한 번 깨치면 끝나느냐, 점점 깨쳤는데 나중에 깨치고 난 뒤에도 계속 공부해야 되느냐 어떠느냐, 이것 가지고 계속 이제 싸우는데 여기에는 시대 상황이라는 부분이 꼭 밀접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청나라에서 어려운 시기가 도래하여
사람들이 피난을 가고 어려운 시절에는 열심히 연불하면 성불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게 되면 그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 연물만 외워도 그냥 득도할 수 있고, 솥단지를 99번만 잘 놓아도 다 깨칠 수 있고, 그 이 대나무 밭에 기왓장을 던져서 그 소리를 듣고도 깨칠 수 있다. 그리고 순간적인 깨침도 있고 점점점 깨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시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는데, 도노존수나 오메일려 같은 것, 잠자나 깨나 똑같이 모든 깨달음의 경기 속에 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성철 스님만이 한 말은 아니죠. 다른 스님들도 오랫동안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성철이 느닷없이 이 얘기를 탁 들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놀란 이유가, 성철 스님은 철저하게 경전의 바탕을 두고 공부한 사람입니다. 경전에 없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경전의 바탕을 두는데 본인이 꼭 그것을 실천해보고 온몸으로 싸워서 어떻게든지 실현하는 사람이죠. 체험을 엄청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성철 스님을 그림 그리면서 느낀 것은, 자기를 뛰어넘으려고 무단히 노력한 사람, 그리고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체험 속에 물어넣는 사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하도 좋으니까 자기가 내가 이따위로 공부해서는 내가 못 살겠다 그러면서 지금 이 정도 되는 좁은 1m도 안 되는 좁은 데다가 본인이 방석을 깔고 이제 참선을 합니다. 꾸벅꾸벅 좋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대못을 한 20cm 되는 대못을 앞에다가 빼곡히 박아서 꾸벅꾸벅 졸면 그냥 이마가 터지거나 눈이 이상해지거나 해서 본인을 밀어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보자를 틀고 앉아 있다가 선이 이제 그 동한 거 하한 거 이런 것이 끝나고 나니까 무릎이 펼쳐지지 않아 가지고 병원 가서 이게 무릎을 펼쳤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본인이 어떠한 일이 하나 꽂히면 안 될 줄 알면서도 끝까지 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투철한 사람이죠. 저는 뭐 그러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무섭습니다. 저는 적당하게 낚시해 가지고 이렇게 큰 것만 딱 잡고 자잘한 것은 버린다, 이런 생각인데, 방죽을 막아놓고 물을 다 퍼버리면 그 속에 새우부터 시작해서 뭐 개구리, 무슨 가마우치, 뭐 아니 가물치 다 있지 않겠습니까? 깡그리 다 알고 있는, 그래서 속을 훤히 들여다보는 정도의 사람이 성철 스님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밑바닥을 넘어서려고 정말 온몸으로 노력하고, 그리고 끝없이 체득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 경전에서 확인하고 반드시 경전에서 확인한 바를 일체화시키면서 설명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성철은 이제 사회의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법 이전의 법이고 법 이후의 법이고, 그런데 법에 갇히지 않는다. 그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만 더 뭘 집어넣으면 넘치고, 조금만 넣지 않으면 부족하고, 그래서 딱 거기에 맞는 그 순간, 어떤 사람이 싸울 때에는 큰 스님이 싸우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욕을 해버리고, 어떤 사람이 싸울 때에는 안아주면서 그냥 무릎 꿇고 빌고, 또 어떤 사람이 싸우면 두 사람을 방에다 가둬놓기도 하고, 임기응변과 그 법을 실천하는 방식이 매우 탁월하다고 합니다. 다음에 성철은 법문을 툭툭 던지지 않습니까? 모두가 부처다 라고 던지는 것.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아무것도 아닌 말이었었고 지금까지 많은 법문에 나왔던 말인데, 그 산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똑같이 3000배 해, 그래야만 내가 받아준다. 뭐 박 대통령이 오니까 3000배 했냐 안 했냐, 도망가 버리고, 뭐 이런 것들. 보통 보면 정치의 힘이랄까 권력이라는 부분을 깡그리 무의화시켜 버리는 기행도 독특합니다. 그런데 이 스님은 천상 인간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일도 있습니다. 백일법문이라는 책을, 장경각에서 나온 책을 이제 해인사 백년함에서 붙여줘야 되는데, 그걸 끈을 묶는 끈들이 작게 잘라져서 10cm, 20cm, 30cm짜리를 스님께서 옆에서 연결하면서 돌돌돌 몰아서 이게 무슨 야구공만한 걸 이제 가지고 있다가 옆에 있는 시자가 끈을 묶을 때 부족하니까 이렇게 끈을 살짝 준다는 거죠. 주면은 그 시자는 이 끈을 선생님이, 스승이 연결해서 쓰라라는 의미, 이 검약과 절제라고 하는 부분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지 못하고 바로 갔다가 옆에 쓰레기통에 톡 던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성철 스님은 아이고 저 새끼가 인간인가 하고 혀를 차기도 하고, 또 한 번은 관절염 류마티스로 너무나 심하게 아프니까 신도분께서 명약이라고 그러면서 식물을 이걸 키워서 나중에 잎을 따거나 줄기를 이제 잘라가지고 달에 먹으면 좋답니다. 그러니까 잘 심었어요. 근데 옆에서 어떻게 누가 봄에 화단 정리를 하다가 잘못해서 그 나무를 다치게 만들어서 돌이 있으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스님한테 야야야 이렇게 치니까 그 스님은 그 나무를 뽑으라는 소리인지 알고 돌을 친 게 아니라 돌로 나무를 콕 쳐가지고 이제 다 죽여버렸다는 이런 일화들을 보면서, 스님, 그렇게 뛰어난 스님도 뜻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주변 사람에 의해서 어떻게 반응한 것인가를 계속 물어보니까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천상 인간이라는 거죠. 그분도. 전시할 때에 제가 써놓았던 글입니다.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화가가 성철의 눈높이에 도달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본전을 찾지 못합니다. 그림을 그리는데 저보다도 정신세계가 높은 사람을 범접하에서 넘어뜨리지 못하면, 눈싸움에서 제가 다가가지 못하면 이 그림은 아무리 잘 그려도 그 그림의 성과는 실패입니다. 저는 불자도 아니었고 스님을 만나보지 못하게 해서 뵌 적도 없어. 성철을 그리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말만 올 뿐이지 그 사람 형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만둬야 되는가? 그리고 처음부터 내가 그릴 수 있다라고 말했던 부분이, 약속한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 것뿐 참 막막했죠. 그런데 전시의 날짜는 잡아놓고 장소도 잡아놓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붓을 놓고 스님의 말씀을 다시 또 정독하기 시작했고, 그분이 살아왔던 방식대로 나도 다시 한번 살고 시작했고, 그래서 귀에 닿는 대로 그분의 모습을 찾아다니죠. 그래서 스스로 물소리와 바람소리가 되려고 노력했던 해인사 계곡과 백년암과 해인사 선방을 내 집 드나들린 것처럼 드나들자. 그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는 성철 스님이 그려질 것 같아요. 아, 됐다. 그리자. 그림이 한두 점은 잘 그려집니다. 그러고 난 뒤에 또 탁 막혀버려요. 성철이 나에게 시험에 들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고, 또 그때마다 또 다른 길을 통해서 여기저기를 다니고 스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성철 스님이 저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 지시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다시 또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려나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린 것이 무려 한 40점을 그리게 됩니다. 전시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몇 점을 같이 보겠습니다. 성철 스님입니다. 그림은 이게 밑그림입니다. 외국,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 수묵화의 공통적인 나라이지만, 그런데 한국에만 유일하게 이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저만 한국에서는 현재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유지초본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한지로 방바닥을 바르고 메주콩을 물에 불려서 찧어가지고 콩대 만다고 해서 줄줄 밀고 다니죠. 밀고 다닙니다. 그러면 콩물이 싹 스며들어서 코에 막 비릿하면서도 어머니의 가슴팍에서 나는 냄새 같은 것이 막 우러납니다. 그래서 방바닥에 누워있으면 편안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색깔도 어머니의 색깔이고 냄새도 어머니의 그리움 같은 색깔이 묻어져 있거든요.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게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은 참기름을 가지고 하고, 참기름은 임금을 그릴 때 참기름을 가지고 합니다. 다음에 들기름을 가지고 기름을 먹이고, 또는 이제 없는 서민들은 생콩을 가지고 먹이게 되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한지에 들기름을 먹인 종입니다. 산소가 접촉한 부분은 산화되어서 이렇게 색깔이 변합니다. 그러면 여기 의문이 생깁니다. 들기름을 먹였는데 어떻게 이게 수성인 물이 묻어? 않겠죠. 물이 묻지 않겠죠. 우리는 돼지고기를 먹었을 때
빨리 삭아버리라고 새우젓을 먹는 것하고 동일합니다. 이 들기름도 천적이 있습니다. 이걸 딱 대는 순간에 들기름이 성분이 순간적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지방분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것을 사용해서 이 위에다가 한번 싹 닦아내면, 묻혀서 닦아내면 얼마든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종이가 되고, 이게 일주일 정도 지나면 다시 또 기름이 우러나와서 이후에는 피막이 형성되어서 물감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다시 또 손질할 때 되면 그걸 다시 발라가지고 물걸레로 닦으면 이게 다 깨끗이 지워지고, 지금은 서양 켄트지가 다음에 갱지나 모조지가 있어서 밑그림을 그리지만, 미술대학에서 조선시대 때에는 이렇게 들기름의 밑그림을 그려서 허락을 받으면, 합격점을 받으면 비로소 본 그림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유지초보는 현재 한국에 없는 것으로 제가 이제 이 성철 스님을 그릴 때 역사를 복원했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바탕으로 이렇게 성철 스님을 진형을 완성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많은 사람들한테 우러러보면서 또는 제사를 모시는 데 사용돼야 되기 때문에, 이분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전신사조, 성철 스님이 이 땅에 온, 그리고 불교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가를 이 눈빛 속에, 그리고 손에 긴 주장자를 통하여, 그리고 가사장삼을 입었던 이것과 이 검은색의 고무신과 이걸 통하여 이제 보통 스님께서 앉아 계시기 일상적으로 많이 앉으셨던 이 의자를 통해서 말하고자 한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을 이렇게 자른 것과 더 길게 하늘로 확 치솟아 오르는 것은 뭔가 모르게 하나로 꿰뚫고 있는 어떤 느낌 같은 것을 그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낙관을 찍지 않는 이유는 해인사에서 모시는데 주로 절을 하고 예불을 하는 데 있어서 낙관이 있으면 그림 그리는 사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제가 꺼리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은 오랜 전통 중에 하나입니다. 성철 스님 그러면 무엇보다도 선이 핵심이죠. 선이 뭘까? 잘은 모릅니다. 저는 깊은 선을 안 했으니까. 단 고요적저하게 마음을 가지런히 정리하여 본인이 생각을 깊게 하는 거죠. 그게 선입니다. 그래서 그 선이 안 되고 이끌어 가지고 어리면 이제 화두라는 걸 잡게 되고, 화두를 통하여 서서히 선의 경지에 오르게 되죠. 즉 뇌를 활성화시키게 되는 과정이죠. 저는 그림을 그리면서 잘 안 될 때에 소나무 밭에 앉아서 1시간 동안 조용히 아무 소리도 듣지 않은 그러한 어떤 무공고 상태에서 앉아 있어 보면 어떤 전시를 하고 어떤 그림을 어떻게 뚫고 가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자연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아마 승려들은 그런 것 같아요. 이 그림을 예술현장에서 전시했을 때, 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전시했을 때 이렇게 뒷모습 그림만 한 30편 되는 전시장에 유사한 것을 쫙 벽에 붙여놓으니까 사람이 그 방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선방에 와서 내 스스로가 정갈하게 여기에 빠져든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간필법이라고 합니다. 뺀다. 그러니까 선이라는 것은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이기 때문에 뺄수록 더 힘이 생긴다라고 하는 그림인데, 선화에서 주로 많이 사용했던 방식입니다. 성철 스님은 이런 자세를 많이 취했다고 합니다. 백년암에서 멀리 해가 질 때, 구름이 피어오를 때, 달이 떠오를 때, 또는 새소리가 날 때 두 손을 뒤로 제키면서 앞다리를 꺾어서 이런 모습을 오랫동안 취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런 자세 속에 그분이 무엇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성철이라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그리고자 함이었습니다. 이 모습도 마찬가지로 바위에 앉아있는 사진들이나 다른 걸 보면 꼭 이렇게 손을 뒤로 제끼고 앉아있는, 다리를 쭉 뻗거나 세우고 앉아있는, 그런데 이분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비가 온 뒤에 장마철에 운무가 끼어있고 암수의 제비가 서로 사랑을 속삭이는 모습을 보고 이 자연은 참으로 경탄하고 있는지, 아니면 저것들을 봐라 저것들을 봐라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이 싹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 아닌가,
물이 운무처럼 이렇게 흐르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본인은 어떠한 우주의 질서와 본성을 어떠한 깨우침의 경지로 나아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전시조 중에 논란이 많았던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빈대 잡는 선승. 실제로 빈대는 개에 없거든요. 집에 있죠. 그래서 이거는 빈대 잡는 선승이라는 그림을 걸어놓으니 그 당시 전시회를 주최하고 있는 스님들께서는 스님은 개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근데 뭐 빈대를 잡아서 죽이다니, 살생을 하다니. 하루 지나고 나서 제가 옆에다가 펜으로 글씨를 볼펜으로 써서 붙였습니다. 개도 와서 눕는다. 빈대 탓이겠는가. 삼남한상에 숨어있는 고통이여 풀빛에도 흐르리. 뚝뚝 목숨물 들듯이. 이 써놓으니까 그 험악했던 분위기와 그림을 떼라고 하는 분위기가 일소에 그냥 순간적으로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그림에 대한 작가 노트가 이렇게 주요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그림을 그렸을 때 이 작가 노트를 알려주지 않아도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혜로운 눈이 열리지 않았거나 아니면 다른 더 씌워져 있는 이미지나 화석화된 생각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다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깨지 않으면 수행자로서 어떤 또 다른 자기의 길을 걷기는 어려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귀를 씻답니다. 보통 이렇게는 잘 안 쳐. 작가적 상상력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머리가 돌아버릴 것 같으면 세숫대에 물을 넣어놓고 머리를 흔드는 게 아니라 세숫대야를 돌려버리겠죠. 세숫대야를 뱅뱅 돌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어떤 돌리고 있는 것에 대해 이 사람의 정인 상태를 그리고자 함이었어요. 근데 이 그림도 불교와 연관지어서 잡다한 망상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를 생각해서 없애려고 하면 더 없애려고 하는 생각이 앞서서 자기를 꽁꽁 에워싼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은유적으로 제가 그런 것도 하려고 한 것이었죠. 많이 인기가 있었던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제목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답니다. 저는 성철 스님의 말을 그림으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멀리 구름이 흘러간다. 한 방울의 물이 떨어져 다시 구름이 되고 구름이 다시 모든 천지자연을 양육시키고 그러니 한 방울의 물은 곧 산이고 산은 곧 물이다. 그런데 성철은 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고 말을 했을까? 그게 내가 해석하는 것과 같을까 다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렸던 그림인데 이 그림을 그리는 도중에 감필법에 이렇게 줄이는 것 이게 참 그림 어렵습니다. 이게 성철의 뒷짐지고 있는 모습을 어떻게 내가 상상하여 이걸 그려낼 것인가 이런 모습의 사진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는 순간에 성철 스님을 가까이서 모셨던 스님들이나 신도분들이 영락없이 스님의 뒷짐진 모습과 방불하다 이런 소리를 듣지 않으면 전시장에서는 그냥 내용만 가지고는 내놓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유사하다는 소리를 들었고 멀리 이제 구름이 바람결에 서서히 흘러가고 있는 모습과 요건 꼬리인 것 보니까 구름이 이쪽으로 흐르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백년암이니까 백년암에서 이제 남쪽에서 북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구름이고 꼬리, 구름은 항상 꼬리 쪽이 이제 반대 방향입니다. 이 구름을 통하여 스님은 연락의 과정을 느꼈을까? 어땠을까? 인간에 대한 연민을 생각했을까? 어땠을까? 하고 본인이 화가로서 계속 생각만 했던 순간을 그렸던 겁니다. 굉장히 큰 작품인데요. 제 그림 중에서 성철 스님의 대표적인 작품인데 사진이 그래서 그런지 지금 보니까 그렇게 호랑이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스님이 이 위에 이제 쓰여져 있는 이 글은 그 임창순 선생 당시 문화재 위원장을 하셨던 분이 쓴 건데 이제 제가 강진김가거든요. 그래서 강진김 호석이 그랬다고 하고
본인이 썼다고 하고, 이 속에는 이제 스님께서 써놓은 이 그림을 보고 느낀 화상찬, 그러니까 그림을 보고 지식인이 이 그림은 이렇다라고 이제 그 자기의 의견을 덧붙이는 게 굉장히 좋은 전통입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 사라진 이 전통을 이 글 몇 줄을 쓴 것 때문에 조선일보에 문화면 톱기사가 납니다. 당대 김정희와 백파 선사가 교류를 한 것처럼 지금 성철 스님은 당대 최고의 지식인인 이 임창훈 선생과 교류했다, 이런 이야기를 신문에 썼던 거고요. 저도 아주 새파란 나이에 옆에 같이 끼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이 지금은 이렇게 온전하지 않습니다. 예술인단에 전시할 때 보니까 여기에서 딱 잘랐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만 그림이 남아있어요. 요건 없어져 버렸어요. 왜 그런가? 저는 이게 이제 한국 사회 문학의 아픔인데, 이렇게 위대한 스님의 뭐 일반인이 글씨를 글을 조금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떼어버렸대요. 그러는 이게 절름발이 그림이 되어버렸죠. 이 공간을 저는 생각해서 이 종이를 붙였고 이 글씨를 쓸 수 있는 위치까지 잡아주면서 이분의 생각이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만들려고 한 건데, 쫙 잘라서 액자를 해버리니까 증명사진이 갇혀버렸어요. 그림이, 그러니까 스님께서 보통 때 말할 때 있는 허상과 실상에 대한 개념이 없다, 너와 나가 구분이 없다, 있는 것 없는 것에 대한 차이가 없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불교라고 말했는데,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것과 저것에 대한 분별심을 가지고 두 것이 중심을 반드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스님께서 저에게 약속하기를 빠른 시간 내에 이 두 그림을, 글씨와 그림을 빨리 원상 회복하여 붙여놓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데 사용한 물감들은요, 천연 물감들이에요. 고염을 짓이겨서 계속 바르고, 여기에 있는 이 고동색은 스님들이 옷을 해 입을 때 이 회색인데 가장 아름다운 회색이 진달래 나무를 태워서 얻은 검은 숯을 찧어가지고 만든 염색들인 물감입니다. 그 물감이 파르라니 뭐 깎은머리라고는 승무에서 보이고 있는 그 스님들께서 백골을 치고 3일 정도가 지났을 때 조금 솟아나 있는 그 색깔을 이제 파르라니라고 표현하거든요. 정말 파르라니 솟은 머리칼처럼 그러한 회색이 진달래 나무 태운 재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해 선생이 재가 다시 기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죽어서 소멸되었는데 다시 물감으로 생성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참 놀라운 불교의 진리를 여기에 적용시킨 것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특별히 주문하여 물감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스님이 8년 동안 장자불화를 하셨대요. 토굴에서 눕지도 않고 이렇게 앉아서 8년 동안 잠도 안 잤다는데, 잠도 안 잔 분의 눈빛이 아마 세상을 밝음을 향하여 살았기 때문에 동공이 하얗게 변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두운 데 있으면 밝은 데를 보르면 눈동자가 빛 때문에 점이 검은 이 동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면 이 그림이 저승사자로 보이는가 봐요. 그래서 전시 때에 스님들께서 우리 성철 스님을 저승사자로 그려놓은 저 사람은 마음이 탁하니까 저렇게 저승사자를 그렸다, 그림을 떼어라. 그래서 제가 스님, 제가 저승사자가 아니라 스님이 저승사자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이제 넘어갔는데, 저는 성철 스님의 오도하는 순간을 깨우치는 순간이 이럴 것이다, 정광석가처럼 불빛이 쫙 내리치는 것처럼, 하늘에 번개가 팍 치는 것처럼 우주와 하늘과 땅이 소통하는 순간을 이렇게 저는 잡아냈는데, 느닷없이 저승사자로 바뀌어버리니 저로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또 이 그림도 다 논란입니다. 스님께서 8년 동안 장자불화를 했는데 어디서 누워가지고 있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스님께서 말하는 오매일력, 자나 깨나 선에 이르렀고 자나 깨나 선정에 이르렀다는데,
누우면 어떻고 밥을 먹을 때 선을 깨달으면 어떻고 그것이 허물이 되지 않다라고 하는 저의 이제 생각이었죠. 그래서 누워서 하는 선을 와선이라고 이름 지었는데 얼굴은 가물가물하게 옆에서 오매일려를 뜻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그림을 떼라고 그랬어요. 전시조 중에. 그런데 신문사에 오매일려의 그림이 잘 드러난 작품이라고 소개가 되니까 시인들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말을 떼란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그림 그릴 때 이게 그 머리가 좋지 못한 작가 입장에서 그냥 막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곰곰이 정말 많은 생각을 합니다. 성철의 뜻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 그런데 우리는 해인사에 가보거나 중간에 아베라 기도를 하고 이럴 때 보면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써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남과 자기가 하나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사람보다도 자식 잘 되고 남편 잘 되고 건강하고 자기의 기복적 신앙에 어쩔 수 없이 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무서운 것은 성철 스님이 앉았던 자리의 성역화, 성철 스님이 말했던 책을 주는 것에 대한 성역화, 성철이라고 하는 순간에 그냥 모든 사람이 얼어붙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철이라고 하는 사람의 본질은 그 사람이 입었던 옷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말했던 말씀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실천했던 모든 것들 속에 다 녹록히 배어있다. 그래서 더 씌워져 있는 이미지에 성철을 죽이지 말아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성철 스님의 몸을 빠져나가게 하고 그분이 주장자를 짚고 있는 그리고 그 가사와 장사함을 수하고 있는 모습을 껍데기만 그려놓은 거거든요. 여기에는 많은 해석이 가능하죠. 스님이 외출했다고 볼 수도 있고 스님의 더 씌워진 이미지에 현혹되지 말라는 소리도 있고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께서 보면서 저에게 제가 말했던 이와 동일한 답을 했고 본인에게 이 그림을 그려달라고 말했던 그 그림의 원형이 이 작품입니다. 실제로 작품이 2m 23이나 되기 때문에 슬라이드에서 보이고 있는 이 그림 크기입니다. 스님들께서 제일 감동받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제일 처음 젊은 나이에 불교에 눈을 뜨게 되면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하루에 한 끼 먹고 소금도 먹지 않고 무염식으로 먹었을 때 탁 깨치고 나와서 붉은 수레바퀴가 뭐 서산에 걸렸다 하는 오도성을 외치는 순간의 모습입니다. 이건 사진이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보고 그랬는데 스님들께서는 이 눈빛에 그리고 쑥 들어가 있는 저 형형한 초췌한 모습에 구도자로서의 존경심이 절로 나온다. 그래서 이 그림을 꼭 그려달라고 해서 이제 그렸던 작품인데요. 사진상으로 그릴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제가 작가의 의도를 집어넣으면 사람이 안 닮아버립니다. 그래서 사진에 충실해서 작업했던 그림입니다. 스님도 장수 말벌이 오면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말벌이 오니까 이마에 쏘면 더군다나 머리도 없는 분이 쏘아버리면 뭐 난리 나겠죠. 그러니까 원태가 말벌이다 빨리 해가지고 막 그냥 정신이 오락가락 할 정도로 급해진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위기에 처하면 순간적으로 그런 소리를 하겠죠. 그런데 바로 그러한 인간적인 모습이 성철 스님을 더 위대하게 만든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와 다르지 않고 우리와 동일한데 이렇게 겉으로 볼 때 입을 삐쭉 내밀고 때에 따라서는 작은 소리들을 많이 하고 얼굴을 찌푸리지만 그 스님의 도력이나 공부하는 방식에 의하여 얼마든지 자기를 개조하고 자기를 발전시켜서 정말 드높은 영혼의 경지까지 밀고 올라갔다. 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 모두 다 가능성은 있는 거죠. 제가 이 인물화를 그릴 때에는 조선의 한지를 가지고 사용하는데 이 한지를 맞출 때 스님의 나이에 맞도록 얼굴의 피부 조직과 유사하게 종이를 맞춥니다. 그래서 그 종이를 실제로 당나무는 질기고 희고 두텁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종이가 잘 번지고
그리고 붓이 나가지 않고 흡수지처럼 푸석푸석하게 퍼진다라고 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종이를 가공 처리하지 않으면, 가공 처리가 뭐냐면 번지지 않도록 요 입자와 입자의 구멍들을 다 메꿔준다는 거죠. 어떤 방식이든지 메꿔줘야 지금 A4 용지 이 종이처럼 글씨가 번지지 않은데 이것도 다 메꿔져 있는 겁니다. 이것도 처리한 거거든요. 근데 한지가 이 처리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선이 나오지도 않고, 눈썹을 그려도 눈썹이 비 맞은 것처럼, 사인펜에 글씨 쓰고 난 뒤에 물을 잘못 퍼뜨리면 번지는 것처럼 막 번져버립니다.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지로 그림을 그리는 작가들이 현대 작가 중에서는 손으로 5손가락으로 꼽습니다. 그리지 못합니다. 붓이 안 나가니까. 그런데 조선시대 때의 방식은 도침이라고 해서 디딜방아로 찧어버립니다. 종이를. 그러면 종이는 강도를 높이고 섬유와 섬유 입자의 간극을 메꿔줘서, 메꿔주면 결국 번지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조선시대에 사용했던 좋은 쌀풀로 오랫동안 삭혀서 녹말로 만들어서 그것을 도포해 가지고 마르기 직전에 디딜방아로 찧어서 종이의 강도를 높이게 되면 이렇게 점을 찍어도 번지지 않고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싶은 대로 붓이 움직이는 대로 그림이 되는 그 단계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 한지가 매우 우수합니다. 중국에서 조공 물품으로 요구할 정도로 최고의 품이었는데, 조건은 글씨를 쓸 때 번지지 않고 잘 붓이 나가도록 하는 것, 그 단계를 거쳐야만 한지로서의 우수성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문종이나 족보종도 종이나 또는 소지를 한지의 정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현재 이렇게 도침을 하고 있는 기법은 전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화재도 없고 아직까지요. 이 그림은 성철 스님께서 햇빛을 딱 쬐었을 때 눈이 자연스럽게 동공이 쭈그러들면서 찌그러들고 있는 이 모습은 굉장히 평소에 장난기가 심하고 많이 웃고, 그리고 골개미가 있고 해학적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드러내고자 하는 그림인데, 스님들께서는 이 그림을 많이 좋아하십니다. 계속 문제되는 그림들입니다. 이것도 작품 전시장에 5%이기 전부터 띄워버려라, 그래서 아주 호되게 신고식을 치렀던 그림인데요. 그래서 저도 이 그림에 이제 작가 노트를 하나 붙입니다. 그 성철 스님은 책 못 읽게 하겠고 선만 해라, 공부해라, 이렇게 했죠. 근데 본인은 세숫자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통하여 끄정없이 마음의 밭을 갈고 닦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계기든 간에 자기 자신을 본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유교의 성리학에서는 특히나 반추, 반조, 자기의 신독, 이런 말들이 공부하는 자의 기본입니다. 근데 이 그림이 욕을 먹었던 것은, 아니 그렇게 위대한 스님인데 엉덩이에 천한 것을 보이다니, 아니 우리가 먹은 거 싸지 않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입하고 학문하고 뭐가 다른데 뭐가 있겠어요. 그만큼 먹어야 많은 걸 소비해야 되는 거죠. 결국은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시 하나를 써놓는다는 것, 글 하나 설명문 때문에 통과됐는데, 이렇게 콧구멍을 유난히 강조해서 또 싫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에 비춰보면은 콧구멍이 또 유난히 새카매 보입니다. 그리고 머리를 깎은 분이 물이 뚝뚝 떨어지죠. 이제 요런 흔적들은 이게 제가 그림을 그릴 때 밑그림으로 잡은 이 목탄 자국입니다. 저는 밑그림을 목탄으로 그리거든요. 버드나무를 태운 숯으로. 근데 일부러 지우는 것을 놔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가가 그림 그릴 때 나는 그냥 쓱 붓으로 그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밑그림 그리고 그렸다는 것을 남겨버리는 거죠. 이것도 그림의 역할을 합니다. 지금까지 성철 스님 그림의 40점 중에 조금 이해거리가 될 수 있는 것들만 보여드렸고요. 이번에는 그림 한 점으로 개인전을 했던 이야기입니다. 한 점을 가지고 전시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40점을 가지고 전시하면 한 점만 우스운 것이 있어도 작가는 좋은 작품 전시했다라고 사람들이 평가가 됩니다. 그런데 한 점 전시할 경우는 하나가 전부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렇게 무모한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저는 몇 년 동안에 이 작업을 하면서 그림을 잘 그리고 못 그리고를 떠나서 의미 있는 사람을 기록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3m 65짜리의 크기입니다. 전시장이 너무나 이 천장 높이가 높지 않아서 그냥 옆으로 45도로 굴곡을 주면서 전시하는 대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높은 데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게 만들었는데, 그것 또한 하나의 이벤트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또 합니다. 한번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성철 스님이 돌아가신 날, 주변에 있는 너구리, 오소리, 닭도 날개죽지에 고개를 묻었고, 개도, 암캐도 슬픔을 겨워서, 그 다음에 담비도 또 다른 어떤 것도 슬픔을 겨워서 그 주변에, 저는 실제로 멧돼지가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것도 발견해서 아마도 위대한 어떤 스승, 우리 시대의 스승이 이 세상과 하직하고 또 다른 삶을 시작하는 것을 축복해 주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동물들을 경이롭게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날 비가 왔고 사람들은 파마머리를 화끈하게 남의 머리로 하고 있는 사람, 하도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치마가 막 꼬이니까 그냥 완전히 동에 매어서 치마가 어떻게 올라가는지도, 이런 모습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많이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비가 오니까 이렇게 수건을 둘러쓰면서 앉아서 스님이 가고 있는 마지막 운구 행렬을 보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모습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이죠. 저라고 뭐 사람들이 있죠. 여기 저도 있습니다. 여기 꺼벙하게 스케치북을 들고 지금 여기에 밀려다니고 있는 작가도 있습니다. 동양화는, 수목화는 어떤 그림을 그리든 간에 작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림을 해석하는 또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저도 비슷합니까? 네, 이게 제입니다. 아직 완성되기 직전에 사진을 찍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글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글자는 써 있는데 그것의 자료가 저한테 없기 때문에 지금 해인사 백년암 성철 스님이 계셨던 대웅전에 이 그림은 모셔져 있습니다. 스님의 법구가 모셔져 있고, 여기에는 당시에는 지금처럼 아날로그가 있을 때가 디지털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KBS에서 MBC에서 촬영을 하면 퀵 서비스맨이 이걸 달고 이제 뛰는 사람들이 계속 보이는 거죠. 오르락내리락 하고, 이 속에는 이제 앞에 상자들이 있고 뒤에 이제 또 다른 상자들이 몰고 가고 있고, 그래서 역응법으로 갈수록 사람들이 많게 보이기 위하여 실제로 눈으로 보이는 것과 전혀 정반대로 역의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림은 작습니다. 그림이 크기는 3m 60이지만 사람들 크기는 실제로 손가락만 하거든요, 하나씩. 그런데 확대를 해보면 손들 입을 막고 있거나 뭔가 스님의 마지막 가는 모습에 그리움을 담아서 하고, 여기는 또 이렇게 염주를 돌리고 있는 모습, 반자신경으로 애고 있는 모습, 두 손을 가지런히 잡고 있는 모습들, 참으로 경건했던 순간이고, 이렇게 제가 이제 그림 그릴 때 그 착착 내리 긋거나 이런 것들이 작은 붓이지만 탄력성을 집어넣어서 그림을 잘 그리기보다도 생동감을 느끼게 하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 그림은 이렇게 대고 그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붓을 대고 쭉쭉 그었던 그림. 빼곡하게 그려져 있는 이 스님들 속에 보면은 개가 하나 들어가잖아요. 스님들이 다 끝난 뒤에 이 비구니 스님이 아는 분이었는데 나중에 아이고 내가 오늘 어떻게 달 그린지 어떻게 알고 이 개가 계속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계속 그 스님만을 쫓아다니는 거죠. 이게 비구니 스님이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한 것이고, 보슬비가 내리고 가늘비가 내리고 막 그랬던 늦가을, 그리고 그 입구에서부터 20년 이상을 걸어 들어와야 되는 그 지난한 어떤 길들을 통과했을 때 볼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이렇게 서로 고개 내놓고 보려고 스님들도 이렇죠. 뭐 하여튼 스님 불 들어갑니다, 불 들어갑니다 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고, 그때 생각하면 이거 무슨 뭐 이런 그림들을
돈을 얼마 받느냐 이런 개념으로 이 그림은 그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그릴 때만큼은 사람들이 그 당시 어려운 시대에 성철 스님의 말씀이 그립고 많이 모이는 게 그립고 그래서 그리운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서 저도 간 것이었거든요. 실제로 이 정도 되려고 그러면 저녁 시간 중에 상당 시간이 돼야 되고 이 불 끝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불에 대한 화해물로 인하여 지글지글지글하니 어긋나잖아요. 그 어긋난 생명성을 이제 그리려고 한 것이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 다비치 그림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당시에 헬기가 떠서 KBS가 취재를 하고 있었고, 요것은 지금 가야산이고 조용히 아무도 없이 비어져 있는 가야산의 텅텅 분위기와 더불어서 딱 하니 막대 그리프 자르는 것처럼 잘라버려서 이제는 내려오고 이렇게 계속 꼬입니다. 이렇게 돌아가게. 그게 이제 단원기몽도가 능행도에서 보이고 있는 기법을 차용한 건데요. 내려오고 S자로 꼬이고 꼬여서 여기 생략 같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일이 거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을 하나의 거대한 압박에서 막 사람들이 쏟아져 내려오게끔 만들어서 하나의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 이 성스러운 이 다비식이라는 마지막 죽음과 새로운 출발을 그렸는데 이것도 부질없다. 왜 나를 태워가지고 사람들한테 많이 이러고 저러고 헬리콥터가 뜨고 참 웃기고 있다. 그러면서 여기 그림은 성철 스님이 가장 높은 데 위치하고 있는 백년암을 향하여 이렇게 혼자 걸어 올라가고 있는 장면을 마지막 클라이막스로 집어넣는데, 혹시 해인사에 가서 백년암에 가서 그림을 보실 때는 요 성철 스님 그림을 있는가 꼭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기독교를 믿는 분들은 아, 결국은 이 스님이 여기 부활했구나, 그래서 올라갔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이 성철 스님 그림을 이제 설명해 드렸는데요. 제가 볼 때는 스님은 이렇습니다. 사람은 성철에서 보이는 것처럼 한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대가 황폐해져 있으면 그 속에서 끝까지 고귀함을 지키고, 그리고 그것을 깨어있게 만드는 사람은 계속 성각자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성철 스님을 생각할 때 완벽하게 절대 무조차도 무효화시켜버린 자유로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러한 현연한 사람을 그림으로 그리기 위해서는 가장 속인적이고 속물적이고 그리고 즉물적인 우리의 삶과 함께 있는 성철이라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가 남긴 뜻은 무엇일까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저의 의도였습니다.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